장모님은 걔 솔직히 좀 불편해. 차라리 호텔 잡아드려. 저는 30대 직장인이에요. 제 커리어와 독립적인 삶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결혼을 하더라도 제 일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고 남편과 평등한 관계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연애 시절의 남편은 제 가치관을 정말 잘 이해해주는 것처럼 보였어요. 나도 네 생각에 완전 동의해. 요즘 시대의 여자라고 집안일만 하라는 게 말이 돼. 우리 결혼하면 집안일도 육아도 다 같이 하자. 그의 말은 진심처럼 들렸어요.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도 저는 한 번 더 확인했죠. 정말 괜찮아? 나는 결혼해도 계속 일할 거고 야근도 있을 수 있어. 어쩌면 출장도 가야 할 수도 있고. 당연하지. 나도 너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사는 게 좋아. 우리 서로 응원하면서 살자.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던 걸지도 몰라요. 상견례와 결혼 준비 과정은 순조로웠어요. 양가 부모님 모두 조용하고 점잖은 분들이셨죠. 특히 시부모님은 말수가 적고 얌전한 인상이었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도 거의 의견을 내지 않으셨고 저희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알아서 잘하겠지. 우리는 뭐 잘 모르니까. 시어머니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안도했어요. 이분들은 간섭하지 않는 스타일이구나 싶었거든요. 결혼식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하게 진행했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모두 축복해 주셨고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신혼집에 짐을 풀 때도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집이네. 우리 둘이서 예쁘게 꾸며보자. 좋아. 우리 평등하게 서로 존중하면서 살자. 그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처음 한 달은 괜찮았어요. 제가 야근을 하고 늦게 들어오면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많이 힘들었어? 조금 프로젝트 마감이 다음 주라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 그래, 수고했어. 내가 저녁 시켜놨으니까 같이 먹자. 하지만 2달째부터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남편의 표정이 굳어 있었죠. 또 야근이야? 미안. 오늘 회의가 길어져서.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 거 아니야? 유부녀가. 유부녀라는 단어가 제 귓가에 박혔어요. 지금까지 남편 입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원래 일 열심히 하는 거 알잖아. 알긴 아는데 그래도 이제 결혼했으니까 좀 조절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분명 결혼 전에는 괜찮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결혼 3달째 남편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당신 집안일은 왜 이렇게 안 해? 아침 설거지도 그대로 쌓여 있고. 나도 피곤해. 먼저 퇴근한 당신이 할 수도 있잖아. 집안일 같이 하기로 해놓고. 나도 오늘 회사에서 일하고 왔는데? 나도 일했잖아. 남자랑 여자가 똑같냐? 아무리 그래도 너는 집안일을 좀 해야지.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연애할 때 했던 모든 약속들이 거짓말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제가 속은 걸까요? 그리고 얼마 후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회사에서 급하게 전화가 와서 주말에 출장을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여보 미안한데 이번 주말에 1박 2일 부산 출장 가야 할 것 같아. 뭐? 주말에? 너 지금 장난해? 아니 갑자기 클라이언트가. 클라이언트고 뭐고 유부녀가 주말에 출장을 가. 그것도 부산을? 너 다른 속세 믿는 거 아니야? 속셈이라니.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저를 뭐로 보는 거죠? 무슨 소리야? 회사 일이라니까. 믿을 수가 없네.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변한 것 같아. 변한 건 남편이지 저는 변한 적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 일을 계속할 거라고 말했고 남편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이 결혼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는 걸, 진짜 악몽은 이제부터였다는 걸요. 결혼 5개월째, 저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어요. 팀장님이 직접 저를 지목해서 맡긴 일이었고, 성공하면 승진도 기대할 수 있는 기회였죠. 당연히 야근이 잦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 달은 좀 바쁠 것 같아.
프로젝트 마감이 있어서. 또 요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남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어요. 이해해주기는커녕 마치 제가 집안일을 회피하려고 일부러 야근을 하는 것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저녁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당신 지금 어디야? 회사 야근 중이야. 왜? 아, 그냥 빨리 퇴근하고 와.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저는 업무에 집중해야 했어요. 밤 10시쯤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시부모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언제 오셨어요? 아까 왔지. 우리 아들이 보고 싶어서. 시어머니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당황한 마음에 남편을 쳐다봤죠.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갑자기 오신다고 하셔서 그냥 오시라고 했지. 그냥 오시라고 했다니. 이건 우리 둘의 신혼집인데 제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그래도 미리 말을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시아버지가 불쾌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며느리가 시부모 오는 걸 뭘 그렇게 따져? 우리가 남의 집에 온 것도 아니고. 그날 밤 시부모님은 당연하다는 듯이 안방을 차지하셨고 저희는 작은 방으로 밀려났죠. 하지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이었어요. 하룻밤인데 뭐 어때? 부모님이신데. 하룻밤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우리 집에 오셔서 마치 자기 집처럼 행동하시는 게 문제였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다음날 아침에 발생했습니다. 며느리야, 아침은 준비 안 하니?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잠에서 깼어요. 시계를 보니 아침 7시, 주말인데도 불구하고요. 죄송해요. 제가 지금 바로 준비할게요. 황급히 일어나 부엌으로 나가려는데 시어머니는 이미 냉장고를 뒤지고 계셨어요. 아이고, 집안에 이것밖에 없어? 너는 살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저희가 보통 간단하게 먹어서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랐지. 너가 제대로 챙겨야 할 거 아니냐? 남편은 전혀 마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혼 후에 살이 좀 쪘을 정도였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잔소리를 하셨고 저는 그저 죄송합니다만 반복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시어머니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셨습니다. 먼지가 왜 이렇게 많아? 너 평소에 청소를 안 하니? 세탁기는 왜 이렇게 낡은 거야? 그러게 새 걸로 샀어야지. 안방 정리 좀 해. 우리 아들이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제 물건들을 만지시고 옷장을 여시고 심지어 제 화장대 서랍까지 뒤지셨어요. 사생활이라는 게 전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개인 물건인데요. 가족인데 숨길 게 뭐가 있어?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남편에게 눈빛으로 도움을 청했지만 남편은 그저 신문을 보며 모른 척했죠. 하루만 계시는 줄 알았던 시부모님은 일주일을 머무르셨어요. 아무런 예고도 없이요. 우리 한동안 여기 있을 거야. 아들도 보고 싶고. 네, 그런데 저희가 방이 좁아서. 괜찮아. 어차피 우리 아들 집인데 뭐가 문제야? 그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지옥을 경험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부모님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퇴근 후에는 저녁 준비,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시어머니의 잔소리를 들어야 했죠. 며느리가 집안일을 너무 못하는 거 아니야? 요즘 여자들은 다 이렇게 일만 하니? 너만 그런 거 아냐? 우리 아들 절대 굶기지 마. 남편은 그 모든 상황을 방관했어요. 아니, 방관을 넘어서 시부모님 편을 들었죠. 엄마 말씀이 맞아. 너 요즘 집안일 너무 안 하잖아. 연애할 때 제게 했던 모든 약속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평등한 결혼, 함께하는 집안일, 서로 존중하는 관계.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일주일 후에 시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마지막 말은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어요. 며느리야, 우리 앞으로도 자주 올 테니까 집 좀 제대로 정리해놔. 알았지? 자주 온다고요? 또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요? 그날 밤 남편과 처음으로 크게 싸웠어요. 왜 나한테 미리 말 안 했어? 시부모님이 오신다는 걸. 갑자기 오신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럼 오지 말라고 거절하라는 거야?
거절까지는 아니어도 최소한 나한테는 알려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건 우리 두 사람의 집이잖아. 우리 집이 맞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오시는 게 문제가 될 게 뭐가 있어? 그럼 친정 부모님도 아무 때나 오시면 되겠네? 그 질문에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건 좀 다르지. 뭐가 달라? 똑같잖아. 장모님은 우리 집이 좁은 거 아시잖아. 우리 부모님은 좀 불편하셔도 그냥 참으시는 거고. 참는다고요? 우리 안방을 차지하고 제 물건을 마음대로 뒤지고 저를 하녀 취급하는 게 참는 거라고요?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어요. 이 결혼은 제가 생각했던 평등한 관계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시부모님의 무단 방문은 그 후로도 계속되었어요. 한 달에 한 번, 많을 때는 2번. 항상 갑자기, 항상 예고도 없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그때마다 저는 제 집에서 손님이 되어야 했어요. 결혼 8개월째 친정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딸, 엄마가 요즘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수술을 해야 한대. 네? 수술이요? 심각한 거예요? 아니, 그리 큰 수술은 아니고 간단한 거래. 그런데 기왕이면 여기 말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하는 게 좋겠다고 하셔서. 어머니는 지방에 사셨어요. 서울까지 오시려면 꽤 먼 거리였죠. 저는 당연히 어머니를 우리 집에 모시기로 마음먹었어요. 엄마, 병원 예약하고 전날에 올라와서 우리 집에서 주무세요. 수술 전날 편하게 쉬시다가 병원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도 되겠니? 사위한테 미안한데. 괜찮아요. 우리 집인데 뭐. 하지만 남편에게 말했을 때 그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벗어났어요. 뭐? 장모님이 우리 집에 온다고? 수술 때문에 서울에 오셔야 해서 하루만 주무시면 돼. 안 돼. 뭐? 안 된다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랑 같은 집에서 못 자. 저희 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라고요? 무슨 소리야? 우리 엄마잖아. 그래도 불편해. 차라리 장모님 호텔 잡아드려. 수술 전날인데 호텔에서 주무시라고? 너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그럼 네가 같이 호텔 가든가. 나는 싫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은 한 달에 한두 번씩 예고도 없이 오셔서 며칠씩 묵으시면서 제 어머니는 수술 전날 하루도 못 주무시게 하겠다고요? 너희 부모님은 맨날 오시잖아. 그것도 갑자기. 그건 우리 부모님이고 장모님은 좀 다르지. 뭐가 달라? 우리 부모님은 내 부모니까 당연한 거고 장모님은 그냥 내가 너무 불편하다고. 당연하다는 게 대체 뭔가요? 너 지금 말이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우리 엄마는 수술 때문에 오시는 건데. 그래서 수술이면 더더욱 병원 근처 호텔에 계시는 게 낫지 않아? 병원 근처는 우리 집이잖아. 여기서 택시 타고 15분이면 가는데. 하지만 남편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아무리 싸워도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저는 어머니를 호텔에 모셨어요. 차마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남편과 싸울 수는 없겠더라고요. 수술 전날 밤 호텔방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있었죠. 괜찮아. 엄마는 호텔도 편해. 어머니는 웃으셨지만 저는 눈물이 났어요. 수술을 앞두고 불안해하실 어머니를 왜 제가 호텔에 모셔야 하는 건가요? 이게 정상인가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무능해서. 무슨 소리야? 사위가 불편해한다는데 억지로 갈 수는 없잖니. 불편하다고요? 일주일씩 우리 집을 점령하는 시부모님은 불편하지 않고 하루 주무시는 제 어머니는 불편하다고요? 그날 밤 호텔에서 어머니와 함께 자다가 새벽에 몰래 울었어요. 어머니가 깨실까봐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죠. 다음날 다행히 어머니의 수술은 잘 끝났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어요. 그리고 그 상처는 분노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일주일 후에 또다시 시부모님이 들이닥치셨어요. 이번에도 아무런 예고 없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또다시 제 물건들을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 그건 제 개인 물건인데요. 함부로 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뭘 숨겨? 숨기는 게 아니라 사생활이 있잖아요. 사생활? 시집 온 여자가 무슨 사생활? 저는 이 집안에 시집을 온 게 아니라 남편과 결혼한 거예요. 제가 이 집안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어머님, 저도 제 공간이 필요해요. 여긴 내 아들 집인데 너가 무슨 공간이 필요해?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참고 참았던 모든 감정들이 한계에 다다른 거죠. 그날 밤 시부모님이 주무시고 난 후 저는 인터넷으로 가택 침입죄와 절도죄에 대해 찾아봤어요. 그리고 결혼 전 혼자 살 때 방법용으로 설치해놨던 홈캠 CCTV를 다시 찾아 설치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 해. 확실한 증거를. 다음 날 출근하기 전에 시어머니가 제 화장대 서랍을 또 뒤지는 모습이 CCTV에 찍혔어요. 그리고 제가 아끼는 목걸이를 꺼내서 본인 가방에 넣는 것까지요. 뭐야, 이건 완전 도둑질이잖아. 회사에서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CCTV를 핸드폰으로 계속 확인했죠. 시어머니는 제 옷장을 뒤지고 제 화장품을 사용하고 심지어 제 속옷 서랍까지 열어보고 계셨어요. 이건 아니잖아. 저녁에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아무렇지도 않게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며느리야, 오늘 저녁은 뭐 해줄 거야? 어머님, 혹시 오늘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응, 그냥 청소 좀 했지. 너가 하도 청소를 안 해서 먼지가 쌓여 있더라. 제가 허락한 적 없는데요. 내가 너한테 허락을 받아야 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야? 어머님의 목소리가 커지자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우리 엄마가 청소해 주셨다는데 고맙다고 해야지. 왜 따지고 그래? 고맙다고? 내 물건을 허락도 없이 만지는 게 고마운 일이야? 다 우리 집 물건인데 뭐가 문제야? 우리 집 물건이라는 말은 이 집안에 제 물건은 없는 거예요. 전부 우리 집 물건이니까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였죠. 그날 밤 저는 CCTV 영상을 전부 저장했어요. 시어머니가 제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 제 서랍을 뒤지는 장면, 제 옷장을 여는 장면. 전부 다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다고 말이죠. 며칠 후에 친정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엄마, 수술하고 좀 괜찮으세요? 응, 이제 다 나았어. 걱정 마. 무슨 일 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 우리 딸이 왜 이래?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정말로. 하지만 저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제 어머니를 호텔로 내쫓고 시부모님은 마음대로 우리 집에 드나들게 하는 이 불공평한 상황을 끝낼 계획을 말이죠.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10개월째 드디어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목요일 오후 회사에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문자가 왔어요. 오늘 부모님 오실 거야. 또 갑자기 또 사전 예고 없이.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저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알았어. 몇 시쯤? 지금 바로 오신대. 퇴근하면서 저녁거리 사서 밥 좀 해놔. 저는 일부러 회사에서 늦게까지 야근을 했어요. 그리고 CCTV 앱으로 집안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했죠. 오후 6시 30분 남편이 시부모님을 데리고 집에 들어왔어요. 시어머니는 들어오자마자 곧장 제 방으로 향했습니다. CCTV에 모든 게 찍히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 옷장을 여는 장면, 제 서랍을 뒤지는 장면, 그리고 제가 아끼는 귀걸이를 가방에 넣는 장면까지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거실 서랍을 뒤지더니 제 노트북을 함부로 만지고 심지어 제 가방까지 열어보더라고요. 저는 휴대폰을 꽉 쥘 정도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어요. 조금만 더 증거를 모아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오후 8시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죠. 심호흡을 크게 하고 문을 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거실에는 시부모님이 편하게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마치 자기 집처럼요. 어머님, 아버님 언제 오셨어요? 아까 왔지. 너는 맨날 늦게 들어오네? 회사 일이 있어서요. 저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예상대로 제 물건들이 흐트러져 있었어요. 서랍은 열려 있었고 옷장 문도 제대로 닫히지 않았더라고요. 그리고 제 귀걸이가 없어져 있었어요. 이제 됐어. 저는 천천히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님, 혹시 오늘도 제 방에 들어가셨어요? 응, 아까 청소 좀 했지. 그러면서 제 물건을 가져가셨나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어요. 뭐? 무슨 소리야? 제 귀걸이가 없어졌거든요. 엄마가 사주신 건데.
그런 거 모르는데 며느리가 어디 잃어버린 거 아니야? 아니에요. 분명히 서랍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너 지금 우리 엄마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없어졌으니까. 엄마가 그런 거 가져가실 분이 아니야? 네가 어디에 잘못 둔 거겠지.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럼 CCTV를 한번 볼까? 뭐? CCTV 방에 설치했거든. 아마 어떻게 없어졌는지 다 찍혀 있을 거야. 그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언제 CCTV를 설치한 거야? 왜요? 제 집인데 CCTV 설치하면 안 돼요? 이 집의 CCTV를 우리도 모르게? 네, 제 집이니까요. 제가 어머님 허락받을 필요는 없죠.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지금 무슨 짓이야? 너 우리를 의심하는 거야. 의심이 아니라 확인이에요. 그리고 도둑 맞았다고 지금 바로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경찰, 너 미쳤어? 저는 이미 112를 누르고 있었어요. 여보세요, 경찰서죠? 지금 제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뭐? 도둑? 남편이 소리쳤지만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네, 가택 침입과 절도죄로 신고합니다. 주소는요? 너 지금 정말 미친 거야? 우리 부모님을 도둑이라고? 도둑 맞잖아? 남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와서 물건 가져갔으니까. 남의 집? 우리 아들 집인데?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진명이 저예요. 제 집이에요. 어머님은 허락 없이 들어오신 거고 제 물건을 훔쳐가신 거예요. 사실 저희 집은 결혼 전에 제가 살던 집이었어요. 전세로 살고 있던 집을 남편과 결혼하며 매입을 했고 같이 대출만 반씩 갚아나가고 있었던 거죠. 너 이러면 우리 아들이랑 끝이야. 네,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약 15분 후에 경찰이 도착했어요. 신고하신 분이세요? 네, 저예요. 저는 경찰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휴대폰으로 CCTV 영상을 보여드렸죠. 시어머니가 제 서랍을 뒤지는 장면, 귀걸이를 가방에 넣는 장면, 시아버지가 제 가방을 여는 장면. 전부 다요. 이건 명백한 절도죠. 그리고 진명의자의 허락 없이 들어왔으니 가택 침입도 성립합니다. 경찰관이 시부모님을 보며 말했어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가방 좀 열어주시겠어요? 경찰이 시어머니의 가방을 열자 제 귀걸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 화장품, 제 손수건, 심지어 제 속옷까지요. 아니, 이건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습니다. 뭐? 체포? 그렇게 시부모님은 경찰차에 실려갔고 남편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제게 따지듯 말했습니다. 너 진짜 미친 거야? 우리 부모님을 경찰에 넘기다니? 당신 부모님이 도둑질을 했으니까. 도둑질? 이건 우리 집인데? 당신 집 아니잖아. 내 집이야. 명의 확인해봐. 그래도 그렇지. 부모님을 어떻게? 당신 부모님이 몇 달 동안 내 집에 무단으로 들어와서 내 물건을 가져갔어. 그리고 당신은 그걸 방관했어. 아니, 도왔지.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엄마는 수술 전날에도 이 집에 못 계시게 했으면서 당신 부모님은 맨날 와서 일주일씩 묵어가잖아. 이게 공평한 일이라 생각해? 이제 끝이야. 나 이혼할 거야. 이혼? 너 지금 그래, 이혼 소송 준비 다 해뒀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저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어요. CCTV 영상, 문자 기록, 통화 녹음.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전달했고 이혼 소송 준비도 끝낸 상태였죠. 너 이러면 큰 코 다칠 거야. 집은 어차피 내 거잖아. 이번 일로 위자료도 받을 거고. 아무튼 당신도 일주일 안에 짐 싸서 이 집에서 나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하게 잠들었어요. 10개월 동안 쌓였던 분노와 억울함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죠. 이제 시작이에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으니까요. 시부모님이 경찰서로 끌려간 다음 날, 남편은 오전부터 제게 전화를 걸어댔어요. 당장 고소 취하해. 지금 당장. 싫어. 너 진짜 이러고 싶어?
우리 부모님이 아직도 경찰서에 계신다고. 그건 당신 부모님이 잘못하셨으니까. 잘못? 아들 집에 온 게 잘못이야. 내 집이라고, 그리고 내 물건을 훔쳐가셨잖아. 이게 잘못이 아니면 뭐가 잘못이야? 남편은 아예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제발, 제발 부탁할게. 일단 고소만 취하해줘. 내가 뭐든지 할게. 뭐든지? 그래, 뭐든지. 그럼 이혼해. 합의 이혼으로 깔끔하게. 서류도 다 준비해뒀어. 당신이 서명만 하면 돼. 그럼 고소취하 고려해볼게. 너 진심이야? 당연하지. 진작에 끝냈어야 했는데? 하지만 남편은 제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리고 이틀 후에 시부모님이 경찰서에서 나오셨습니다. 나오자마자 바로 제게 전화를 하시더군요. 야, 너가 감히 우리한테 뭐 하는 짓이야?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욕설이 쏟아졌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제 물건을 훔쳐가신 대가예요. 훔쳐? 우리가 언제? CCTV 영상 다 같이 보셨잖아요. 이미 경찰에 제출했어요. 재판에서도 쓸 거고요. 재판? 무슨 재판? 이혼 소송이요.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거예요. 이혼을 하겠다고? 우리 아들이랑? 네, 다음 주에 소장 접수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전화를 가로챘어요. 너 이러면 끝이야.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네, 가만히 있지 마세요. 어차피 법정에서 뵐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증거자료 정말 완벽하시네요. CCTV 영상의 날짜 시간까지 다 찍혀 있고. 변호사님은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문자 메시지 기록도 있고 시부모님의 무단 방문 일지도 정리되어 있고 특히 장모님 수술권은 정말 결정적이네요. 이혼 가능할까요?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위자료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의 부모가 지속적으로 가택 침입과 절도를 저질렀고 배우자는 이를 보고도 방조했으니까요.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보수적으로 잡아도 3천만 원. 어차피 집이 본인 명의니까 재산 분할도 거의 없고요. 그날 밤 남편이 집에 왔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오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이미 현관 비밀번호를 바꿔놨어요. 문 열어. 왜 비밀번호를 바꿨어? 당신 집 아니잖아. 내가 여기서 살았는데. 살았지. 근데 이제는 안 살게 됐잖아. 우리 이혼할 거니까. 아직 이혼 안 했잖아. 너 진짜 이럴 거야? 남편은 결국 친구 집으로 갔어요. 그 시간에 자기 부모 집으로 가기는 민망했나 봐요. 일주일 후에 정식으로 이혼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협의를 하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죠. 첫 재판날 법정에서 시부모님과 남편을 마주쳤어요. 시어머니는 제게 돕기 어린 눈빛을 보냈어요. 너 같은 것이 며느리라니 우리가 눈이 삐었지? 저도 이런 분들이 제 시부모님이라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재판은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어요. CCTV 영상이 결정적이었죠. 시어머니가 제 물건을 가져가는 장면, 시아버지가 제 서랍과 가방을 뒤지는 장면까지. 모든 게 명확했어요. 남편 측 변호사가 항변했어요. 그래도 부부 사이인데 이 정도로 이혼 사유로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 변호사님이 바로 반박하셨어요. 배우자의 부모가 명백한 범죄를 저질렀고 배우자는 이를 알고도 방조했습니다. 게다가 원고의 친정어머니가 수술 전날 하루도 묵지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부모는 며칠씩 머물게 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자 학대입니다. 그리고 저는 친정엄마 수술권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어떻게 호텔에 모실 수밖에 없었는지, 남편이 어떤 말을 했는지까지요. 판사님은 제 이야기를 다 듣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남편이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군요. 두 번째 재판에서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가 다뤄졌어요. 남편 측에서는 집의 절반을 요구했어요.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산 집이고 대출도 함께 갚았는데 절반은 제 의뢰인 몫입니다. 하지만 저는 준비된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 집은 애초에 결혼 전에 제가 전세로 살던 집이고 결혼을 하면서 제 명의로 구입했습니다. 남편 측에서는 대출금 조금 갚은 것밖에 없어요. 통장 내역과 부동산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죠. 판사님은 남편 측 주장을 기각하셨어요. 재산분할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결혼 생활 중 본인이 부담한 대출금에 대해서만 권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재판에서 위자료가 결정됐어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남편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5천만 원이요. 제가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매달 일정 금액씩 변제하세요. 판사님의 판결은 단호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제 앞을 막아섰어요. 너 우리한테 이러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잘 살 거예요. 당신들보다는. 우리 아들 인생 망쳐놓고 본인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제가 아니라. 시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렸지만 저는 전혀 동정심이 들지 않았어요. 한 달 후에 이혼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남편은 매달 제 계좌로 위자료를 입금하기 시작했죠. 시부모님은 졸지에 다 큰 아들 부양까지 떠안고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약 10개월 동안의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혼 확정 후 6개월이 지났고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히려 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있죠. 더 이상 야근을 핑계 삼아 저를 비난하는 사람도 없고 집에 가면 유부녀가 왜 이렇게 늦냐는 소리를 들을 일도 없어요. 제 시간을 온전히 제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자유로운 거였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어머니를 자주 뵈러 가요. 어머니는 항상 저를 이해해 주셨고 제 선택을 응원해 주셨죠. 지금도 매달 남편에게서 위자료가 입금됐다는 알림이 와요. 정확히 법원에서 정한 금액만큼요. 시부모님이 힘들게 산다는 소식도 들려왔지만 저는 전혀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한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가장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을요.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는 한때의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에서 이제는 파혼녀가 되었어요. 사랑했던 사람과의 결별, 그 끝은 생각보다 조용했고 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당장 마음을 추스르기도 벅찼지만 결혼을 준비하며 엮였던 일들을 정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힘든 과정을 겪었지만 그 파혼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결정적인 이유는 그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의 태도였습니다. 눈앞에서 제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과 행동을 서슴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저희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다는 단 하나의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집안과는 가족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제게는 세상 누구보다도 소중한 분들이니까요. 우리 부모님은 결코 무시당할 이유가 없는 분들입니다. 그걸 알기에 뒤늦게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가 저를 붙잡아 보려 했을 때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주워 담을 수 없는 법이니까요. 처음 그와의 만남은 지인의 소개였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애 기간이 길지는 않았지만 이 사람이면 괜찮겠다 싶어 결혼을 결심했어요. 본격적인 준비에 앞서 양가의 인사를 드리기로 했고 그 첫걸음은 남자친구가 저희 집을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우리 부모님은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특별한 문제 없이 인사를 마쳤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그 집에 인사드리러 갔고 처음에는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부모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어머니께서 저희 부모님이 어디 사시냐고 물으시길래 저는 있는 그대로 말했어요. 강원도 시골에서 농사 지으세요. 그 순간 그녀의 표정이 잠시 굳더니 억지 웃음을 지으며 아, 농사? 그 짧은 순간 저는 느꼈어요. 말은 괜찮다 하셨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어떠한 판단이 내려졌다는 걸요. 그리고 그 후부터였습니다. 하나 둘씩 은근한 말들이 이어졌어요.
상견례 장소를 정하면서 시골엔 마땅히 상견례 할 만한 곳도 없겠지? 이참에 부모님 서울 구경이라도 시켜드리자. 아마 생전 처음 보는 게 많아 눈 돌아가실 거야. 같은 말들이요. 그저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게 반복되니 그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서울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었고 부모님이 한때 서울에 사셨고 퇴직 후에 한적한 곳을 선택해서 귀농하신 거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해도 마찬가지였어요. 대화의 끝엔 항상 똑같은 말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도 다행이네. 말은 통하겠네. 그 모든 말엔 은근한 무시가 담겨 있었어요. 이야기를 옆에서 같이 들었던 남자친구는 그냥 분위기 풀자고 하신 말씀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저는 속상함을 숨기지 못하고 물었어요. 자기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다고 생각해?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무시하는 게 아니라며 그저 걱정돼서 한 말일 뿐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더 서글펐습니다. 그의 어머니보다 그 상황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남자친구가 더 답답했어요. 처음 본 저도 느낄 수 있었는데 평생을 함께 해온 아들이 전혀 모른다니 말이죠. 그는 저를 안심시키려고 애썼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라며 괜히 예민해진 거라고 했죠. 그 말을 들으며 내가 너무 과민 반응을 하는 건가 싶어 잠시 마음을 내려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단지 시작일 뿐이었어요. 결혼 준비를 함께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의 말들은 점점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특히 웨딩홀을 보러 갔을 때 고급스러운 홀을 둘러보며 하신 말씀이 잊히지 않아요. 너희 부모님은 매일 논밭만 보시다가 여기 오면 놀라서 까무러치시겠다. 웃으며 하신 말이었지만 제겐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계속해서 부모님을 시골촌 사람 취급하는 태도는 바뀌지 않았어요. 심지어 결혼식 때 입을 한복을 고르러 갔을 때는 입에 담기 어려운 말까지 하셨죠. 나는 이렇게 고급진 데서 한복 맞추는데 너희 엄마는 그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뭐가 있겠어. 보나마나 촌스럽게 하고 오시겠지. 나랑 너무 비교돼서 어떡하니? 제가 시골이라고 다 후지지 않다고 30분만 차 타고 나가면 시내라서 거기에 다 있다고 말했지만 그녀는 마치 제 걱정을 해주는 척하며 말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그 모든 말에 저변에 깔린 건 걱정이 아닌 깔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는 참지 않기로 했어요. 몇 번이고 예의 바르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제 부모님은 그런 대접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분들이라고요. 제 삶에서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분들이니까요. 결과적으로 파혼이라는 건 분명 슬픈 일이었지만 저는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감정이지만 결혼은 가치의 만남이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는 저희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어떤 인연도 맺고 싶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음 한켠이 쓰리지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저를 지켰고 제 가족을 지켰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가끔 정색 아닌 정색을 하며 말을 이어가곤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을 듣기 싫어도 웃으며 바로잡아야 했죠. 억지로라도 말끝을 흐리며 부드럽게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다 참다 못해 남자친구에게 부탁했어요. 어머님이 그런 말 하시지 않도록 좀 말씀드려줘. 최소한 중간에서 네가 조율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굳이 엄마한테 그런 말을 드릴 필요가 있을까? 난 엄마가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저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말 속에 뼈가 있다고 계속 느꼈지만 남자친구는 너무 안일했습니다. 엄마가 자기네 부모님들을 무시할 이유가 뭐가 있어. 그건 네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종종 다투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느꼈어요. 정말 결혼해서 남자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중간에서 똑바로 조율해주는 것만으로도 갈등이 커지지 않거든요. 예비 며느리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 아들이 직접 이야기하는 게 훨씬 효과가 있잖아요. 모르겠으면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전해줘. 그건 또 싫다며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엄마가 크게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그래야 하냐? 저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상견례를 보름쯤 앞둔 어느 날 예비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내가 아는 곳으로 너희 부모님 모시자.
이미 남자친구와 제가 열심히 알아보고 신중하게 골라 예약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한상 차림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한정식 집이었고 인원도 식사도 모두 확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예약을 취소하고 다른 곳으로 가자고 하니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예약을 다 해놔서요. 기간도 지나서 취소가 어렵고 음식이나 분위기도 괜찮은 곳이에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휴, 너희가 알아본 곳이니 당연히 괜찮겠지. 근데 내가 아는 데는 정말 맛있어. 예비 사돈 사부인께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 얼마나 좋아하실지 몰라. 예약도 힘든 곳인데 아는 사람 덕에 어렵게 자리를 잡았거든. 보통은 줄을 서야 들어가는 데야. 처음엔 왜 자꾸 고집을 피우시나 싶었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부모님이 먼 길 올라오시는데 제대로 된 식사라도 대접해드려야 하지 않겠니?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저희 아버지가 매운 음식을 좋아하신다는 점까지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 집이 진한 맛을 잘 내거든. 내 생각엔 너희 아버님 입맛에 딱일 거야.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는 마음을 제가 어찌 외면하겠습니까? 순간 제 안의 경계가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무시하는 태도에 서운하고 상처받았던 기억만 가득했는데 그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것 같았어요. 내가 너무 한쪽 면만 보고 판단했나? 이런 반성이 스스로 고개를 들더군요. 시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부모님을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예약을 취소하는 일이 번거로웠지만 그런 정성 앞에선 얼마든지 다시 시작해 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할게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기 사장이랑도 친해서 서비스도 많이 챙겨달라고 했어. 신경 많이 써줄 거야. 나만 믿어. 정말 고마웠습니다. 순수하게 부모님을 위해 신경 써주시려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너무 한쪽 면으로만 판단한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제 마음속 어두운 그림자가 조금은 걷히는 기분이었어요. 거봐,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 시골이고 뭐고 색안경 같은 거 안 쓰셔. 그냥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야. 괜히 엄마 말 듣고 예민하게 구는 거였잖아. 혹시라도 엄마한테 뭐라고 했으면 어쩔 뻔했어? 남자친구는 그날따라 꽤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렇게 예비 사돈 챙기는 시어머니가 어딨어? 자기도 앞으로 엄마랑 잘 지내.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그가 그렇게 자랑스럽게 말하니 저도 더는 말대꾸하기가 애매하더군요. 맞는 말이기도 했으니까요. 먼 길 올라오시는 부모님 입맛까지 배려한 그 정성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잘해드려야지 라는 마음도 생겼죠. 그리고 그렇게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음을 가다듬으며 예비 시어머니께 식당 주소를 여쭤봤어요. 미리 검색도 해보고 동선도 확인하려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어머니는 주소를 쉽게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날 당일에 알려줄게. 아마 깜짝 놀랄걸? 그날 알게 되면 재미있잖아. 자꾸 말을 돌리시는데 저는 뭔가 꺼림칙했어요. 아니, 뭐가 그리 대단하길래 이렇게까지 숨기지? 찜찜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는 손님들 바글바글한데야. 너희 부모님도 좋아하실 거야. 그냥 날 믿어. 라는 말로 밀어붙이셨어요. 그렇게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바삐 움직였고 부모님을 맞이하기 위해 차를 몰고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도착하신 부모님을 뵙고 저는 예비 시어머니께 상견례 장소를 다시 한번 여쭤보았죠. 그러자 곧 문자로 보내주겠다는 답이 왔고 저는 차 안에서 문자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뒤에 한 통의 주소가 도착했고 저는 그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토종 순댓국집. 네, 맞습니다. 상견례 장소가 순댓국밥집이었습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어요. 잘못 온 건가? 주소를 잘못 입력했나?
하지만 다시 봐도 분명히 시어머니가 보낸 주소 그대로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쉽게 주차장을 들어가지 못하고 몇 번을 그 자리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혹시 근처에 다른 식당이 숨겨져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순댓집 뒤편까지 돌아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그 근처엔 다른 식당이 없었습니다. 오직 그 순댓집 하나뿐이었죠. 불길한 예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고 마음은 급해졌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뭐야, 왜 안 받아? 운전 중인가? 답답한 마음에 다시 예비 시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상황을 당장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거기 맞으니까 빨리 들어와. 순댓집이요? 그 순간 제 입에서 튀어나온 이 말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진짜 이게 현실이야? 예비 시어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가 맞다니까. 주차하고 어서 들어와야. 라며 말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던 저는 현실을 부정하고만 싶었습니다. 먼 길을 오신 부모님께 대접하고 싶다는 말의 결말이 고작 국밥집이라니요. 부모님께선 눈치를 보시며 무슨 일 있냐 물으셨고 저는 일단 안에 들어가 보자며 얼버무렸습니다. 일단 순댓집 앞은 손님들로 인산이네였고 식당 안은 북적북적 대화도 어려울 만큼 시끄러웠습니다. 직원들이 바쁘게 오가고 국밥 그릇이 여기저기서 부딪히며 덜그럭거리는 그 소음 속에서 저는 아찔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시장동 순대국밥집에서 상견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저는 순대국밥집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맛있다 생각하고 좋아해요. 하지만 이건 상견례입니다. 양가 부모님들까지 전부 예의를 갖추고 서로 정중하게 대화를 나누는 자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왜 하필 순대국밥집이어야만 했을까요? 저는 필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혹시 안에 룸이 있나? 아니면 따로 조용한 공간이 있나?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 듯 생각하며 예비 시어머니가 준비한 무언가가 있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너무도 쉽게 부서졌습니다. 여기야, 여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손을 높이 흔들고 있는 예비 시어머니가 보였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마음 깊숙한 곳까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정말 이 자리에서, 이 식당에서 상견례를 하려는 거구나. 부모님과 함께 다가가니 남자친구가 어색하게 일어나 인사를 드렸고 예비 시어머니는 반갑게 어서 앉으세요. 음식은 미리 시켜놨어요. 곧 나올 거예요. 저는 믿을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남자친구를 바라봤지만 그는 제 시선을 피하더군요. 아마도 본인도 몰랐던 겁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더는 참을 수 없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님, 음식은 어떤 게 나와요? 아니, 순댓집에서 순대국밥 말고 뭐가 나오니? 당연히 국밥이지. 그 대답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어. 밖에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거 못 봤니? 여기 사장님이랑 아는 사이인데 그 덕분에 우리는 줄도 안 서고 바로 들어왔잖아. 원래 주말엔 예약도 안 받아줘. 그 순간 저는 진심으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국밥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상황을 상견례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께 조용히 말씀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식당 밖으로 나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여기는 상견례 장소로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제 말에 예비 시어머니는 금세 언짢아졌습니다. 왜? 시끄러워서 그래? 그럼 서로 조금 더 크게 말하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음식도 문제긴 한데 여긴 대화가 어려울 만큼 시끄러운 곳이잖아요. 상견례는 서로를 알아가고 예를 나누는 자리인데 이런 분위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이고 참나. 너 순대국밥 무시하니? 다들 줄 서서 먹는 맛집인데. 무시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상견례라는 자리에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당황하셨고요.
예비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도무지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써서 준비했는데 지금 와서 이게 뭐야? 내 마음도 몰라주고 기분 진짜 상하네. 적반하장인 반응에 저는 간신히 감정을 눌렀습니다. 정말 그런 뜻 아니에요. 혹시 근처 조용한 고깃집 같은 데로 옮기면 어떨까요? 아까 오면서 괜찮은데 하나 봤거든요. 지금이라도 옮기면 부모님도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솔직히 고깃집도 제 기준에선 썩 마음에 드는 선택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시장통 같은 분위기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싶었죠. 이미 늦은 시간이고 다들 배도 고플 테니 가까운 고깃집이라도 옮기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 말을 듣고 갑자기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기껏 정성껏 준비한 자리를 무시하냐? 지인 찬스까지 써서 어렵게 자리 잡은 건데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 그분은 뭐가 돼? 그리고 너희 부모님은 시골 입맛일 거 아냐? 괜히 고기보다 이런 국밥을 더 좋아하실걸? 그제야 저는 다시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애초에 저와 마음을 나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걸요. 그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는 한치의 미안함도 없이 오히려 피해자처럼 굴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을 생각해주는 척하면서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다시 꺼낸 순간 저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촌사람들이라서 이런 음식이 입에 맞는다고요? 그 한마디에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정상적인 사람 입에서 나올 말인가요? 유일하게 건드리면 안 되는 게 바로 부모입니다. 그걸 이렇게 대놓고 짓밟는 말을 하다니. 그동안 예비 시어머니의 무심한 말들 속에 담긴 무시는 애써 참았습니다. 촌사람이라느니, 입맛이 다르다느니, 예의 없는 농담처럼 넘기곤 했지만 이번에는 아니었어요. 이번엔 정말 끝이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저희 부모님 무시하시는 거예요? 저는 끝내 감정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여태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나오고야 말았던 거죠. 저희 부모님이요. 50년 넘게 서울에서 사신 분들이에요. 퇴직 후에 시골에서 조용히 살고 계신 것뿐이라고요. 대체 몇 번을 말씀드려야 알아들으세요? 왜 자꾸 촌사람이라고 하세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되묻더군요. 너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니? 이제 막 나가네? 막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속상해서 그래요.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을 그렇게 말하는 거 참을 수가 없다니까요. 상견례 자리가 이런 국밥집인 것도 그 이유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촌사람이라 이런 국밥이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러자 결국 예비 시어머니는 진짜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래, 맞아. 솔직히 촌스러운 사돈 사부인 생기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내 아들 고생시키기 싫어. 나는 좀 멀쩡한 사부인이랑 차 한잔 마시며 우아하게 이야기 나누고 싶지. 그런 흙만지고 농사짓는 사부인은 생각만 해도 질색이야. 그 말에 숨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아예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저를 떨궈내려 했다고 고백했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너도 이제 알겠지? 이렇게 내가 싫은 티 내면 네가 먼저 포기할 줄 알았어. 어차피 내 아들은 내 편일 테니까. 정 주지 말고 이참에 헤어지면 아프지도 않을 줄 알았지. 그리고 마지막 말은 더는 용서할 수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네가 상견례 하자고 했던 그 한정식 집? 고급이긴 하더라. 근데 그거 내 아들 돈으로 네 부모 호강시켜주는 거잖아. 그게 말이 되냐? 진작 파혼했어야 했는데 질질 끌어서 우리까지 이런 꼴을 보이게 만들고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네 책임이라고. 그 순간 저는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느낌은 그간 수도 없이 받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정말 몰랐어요. 속으로는 경멸하고 외면하고 포기하게 만들기 위한 말을 전략적으로 쏟아낸다는 것.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더는 이 사람을 예비 시어머니라고 부를 수 없었어요. 그 자리에 선 저는 마치 더럽혀진 공간에서 벗어나기라도 하듯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눈빛으로 전달되었을 거예요. 그건 혐오였습니다. 그녀를 같은 사람으로서 존중할 수 없다는 깊은 혐오였죠. 그 순간 저는 분명히 결심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결혼 절대 안 한다고요. 아무래도 당신은 나이를 헛먹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말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이자 정직한 말이었어요. 그저 막말을 퍼붓는 것도 아니었고 억지로 예의를 지키려는 말도 아니었죠. 이렇게 저급한 방식으로 파혼을 유도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자리에서 나는 오만정이 다 떨어졌다고, 이런 집안은 내가 먼저 싫다고 단호히 말했고 그 길로 곧장 식당 안으로 들어가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일어나세요. 저 이 결혼 없던 걸로 할게요. 부모님은 갑작스러운 말에 어리둥절해 하셨고 남자친구는 벌떡 일어나 놀란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뭐? 너 지금 무슨 말이야? 저는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제게 직접 한 말을 고스란히 전했어요. 지금까지 은근히 우리 부모님 무시했던 거 너도 다 알면서 모른 척했지? 오늘 이 순대국밥집도 고의적으로 나를 자극해서 파혼하게 하려고 잡은 자리였어. 남자친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우리 엄마가 왜 그런 생각을 해? 못 믿겠으면 직접 물어봐. 아까 그 말들 내가 지어낸 거 아니야. 당신 엄마가 우리 부모님을 무시했어. 내가 처음부터 말했잖아. 근데 너는 계속 아니라고 했지? 지금 눈앞에서 다 보여줬는데 아직도 몰라? 그때부터 남자친구는 제 말의 요지를 파악하기보다는 자기 엄마를 비난했던 저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어머니가 이 사태에 끼어들었어요. 잔뜩 씩씩거리며 다가오더니 앞에 놓인 밑반찬을 제게 집어던졌습니다. 버릇없는 계집애가 어디서 우리 집안을 무시해. 네 부모랑 나랑 같은 취급하지 마. 그제야 저는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나를 인간으로서 존중한 적이 없었다는 걸요. 물론 저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눈이 뒤집히는 게 이런 건가 싶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고 식당 안은 완전 난장판이었고 놀란 직원들과 사장으로 보이는 남자가 달려와 우리 쪽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다른 손님들 보시잖아요. 다른 손님에게 피해가 되니까 제발 진정 좀 하세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저도 눈에 뵈는 게 없어질 뻔했고 정말 참을 수 없어서 경찰을 부르려고 핸드폰을 꺼내려는 순간 그 일이 일어났어요. 소란을 진정시키려 다가온 남자 사장님이 갑자기 동작을 멈추더니 저희 아버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는 무언가 결심한 듯 막걸리 병을 집어들어 그대로 예비 시어머니의 머리 위로 콸콸 부어버렸어요. 이게 뭐야? 당신 지금 미쳤어? 막걸리 날벼락을 맞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사장님은 냉정하게 말했어요. 미친 사람한테는 똑같이 미쳐야 답이죠. 그걸 모두 지켜본 남자친구는 펄쩍 뛰며 당신 우리 엄마한테 지금 뭐 하는 거야? 화를 냈지만 그 남자 사장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 가족을 향해 돌아서더니 아버지를 향해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선배님 맞으시죠? 저 못 알아보시겠어요? 무역입니다. 어릴 때 선배님 졸졸 따라다니던. 아버지는 한참 그 얼굴을 바라보시다가 문득 기억이 떠오르신 듯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두 사람은 순간 20년, 30년을 거슬러 올라간 듯한 눈빛으로 마주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며 눈물을 훔쳤어요. 선배님,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몇 번이나 찾아뵙고 싶었는데 연락이 끊겨서.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거 다 선배님 덕분이에요. 그때 선배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진작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살아온 게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 장면을 지켜보던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늘은 알고 있었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누군가가 진실을 대신 말해주는 날도 오는구나. 남자 사장님의 진심 어린 말에 놀란 건 저희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옆에 있던 여자 사장님도 아빠를 향해 고개를 깊이 숙이며 감사의 인사를 전하셨죠. 그리고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습니다. 한때 아빠와 남자 사장님은 동네 선후배 사이였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자주 어울려 놀았고 아빠는 사장님을 동생처럼 챙기며 아끼셨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은 장사를 하다가 금전적인 문제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되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아빠가 그를 발견하셨고 한 생명을 구해내신 거죠. 그리고는 아빠가 아무 말 없이 꽤 큰 금액의 돈을 건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이 돈은 안 갚아도 돼. 대신 다시 살아볼 용기는 내보자.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붙잡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음속 깊이 다짐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는 이런 사람에게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 그 빚을 꼭 언젠가는 마음으로 갚겠다고요. 그 후로 사장님은 정말 악착같이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을 전전하며 돈 되는 일이라면 마다하지 않고 뛰어들었고 그렇게 작은 식당 하나가 생기고 그 가게가 점점 번창하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거였죠. 그 인연이 수십 년 만에 오늘 바로 이 자리에서 이어진 겁니다. 그는 아빠 앞에서 어깨까지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그때 가족도 친구도 나를 버렸는데 선배님만이 유일하게 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잘못된 선택을 했던 게 너무 부끄러워 감히 감사의 인사도 제대로 못 드렸어요. 그 말에 옆에서 지켜보던 저와 엄마도 결국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가 우는 모습을 보며 아빠의 지나온 시간과 마음이 얼마나 고결했는지를 우리는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자친구와 그의 엄마는 당황한 얼굴로 아빠와 사장님을 번갈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조차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죠. 한참을 지켜보고 있던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멋쩍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비 사돈이 참 인성이 좋으시네요. 이런 집안이면 우리 아들을 장가 보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순간 제 안의 모든 감정이 아주 조용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 여자가 뻔뻔하게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떠들어댔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잊고 있었던 분노가 다시 피어오르더군요. 이제 와서 결혼을 허락한다고요? 이 모든 일이 당신 탓인데? 그 순간 뭐라고 쏘아붙이려던 찰나 남자 사장님이 조용히 제 쪽으로 오시더니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내가 아는 변호사야. 일 진짜 잘해. 전에 도움 받은 적 있는데 원하면 연결해 줄게. 그 말을 듣자마자 남자친구의 엄마는 발끈하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웃겨 정말. 지금 우리 가족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당신이 뭔데 끼어들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딸이면 내 친족 하나 다름없지. 내 조카 일에 내가 나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요? 그리고는 그 유명한 한마디를 남기셨죠. 예의 차려야 할 상견례에서 이게 무슨 행패야? 나이 먹고 참 못났다. 부끄러운 줄 아슈? 그 말에 남자친구 엄마는 또다시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고 사장님은 결국 경찰을 부른다고 하면서 남자친구네 가족을 식당에서 내쫓았습니다. 시골에서 산다고 농사 짓는다고 우리 부모님 무시하더니 자기는 얼마나 대단한 교양을 갖춘 줄 알았던 걸까요? 결국 자신이 한 가장 저급한 행동이 그대로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말았죠. 남자 사장님은 제게 말했습니다. 저런 성질머리 고약한 집안이랑 파혼하길 100번 1000번 잘했어. 결혼하기 전에 끝난 게 복이지 조상님이 도우신 거야. 만일 저 여자가 또 못된 짓 하면 그땐 고소라도 해. 내가 뭐든 도와줄게. 정말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혼보다 무서운 건 저런 인간들을 시댁으로 맞이하는 결혼이니까요. 이젠 저도 무서울 게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또다시 괜한 짓을 하면 저도 더 이상 예인이 뭐니 하지 않고 법으로 코를 납작하게 눌러줄 작정이었어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태도가 돌변해서 깨갱거리며 파혼을 없던 일로 하자고 애원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자리에서 딱 잘라 말했습니다. 무식하고 교양 없는 집안과는 결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정대로 파혼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혼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비용은 전부 남자친구에게 책임지라고 했습니다. 왜냐고요? 애초에 이 결혼이 맘에 안 들어서 당신네 엄마가 파혼을 유도한 거잖아. 그럼 그쪽이 벌인 일이니까 그쪽에서 감당해야지. 그리고 얼마 후에 그렇게 우리는 파혼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파혼했고 다시는 그 집안 사람들을 찾지 않았지만 오히려 남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는 저한테 몇 번이나 연락해서 다시 한번 만나달라 하더라고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서 당장이라도 상견례를 다시 하자는 소리까지 하는데 버스가 다 떠난 뒤에 뭐하러 손을 흔드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무시했던 우리 가족을 이제 와서 놓치고 후회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우습기만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앞으로 누굴 만나든 계속 땅을 치고 후회하겠죠. 이 글을 읽고 있는 누군가가 혹시나 자기 자신보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집안에 발을 들이려 한다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존중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부모님을 무시하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도 무시하게 됩니다. 그 순간이 오기 전에 당당히 거절하고 올바른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